이 책은 와인과 치즈, 빵에 대한 전문서적이 아닙니다. 이 책 안에는 보르도 와인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빵에 대한 식품 영양학적 접근, 혹은 수많은 치즈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 치즈와 와인, 그리고 빵을 먹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와인, 치즈, 빵에 대해 긴장감을 풀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화와 문학, 영화, 음악 등을 통해 이들을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취향에 맞고 서로 잘 어울리는 와인과 치즈, 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와인과 치즈, 빵의 특징과 역사, 그리고 맛있게 먹는 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와인과 치즈는 낯선 외국어 라벨을 외우고 전문가가 평가한 맛을 확인하려고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와인, 그와 맛 좋게 어울리는 치즈와 빵이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주말에 친구와 함께 와인 파티를 하려고 계획하시나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느새 친구가 준비한다는 와인에 어울리는 치즈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친구와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까망베르는 말이야, 브리의 손자쯤 되는 치즈인데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했던 치즈래.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엔 그저 배를 채우고 에너지를 만드는 먹거리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초기 신라에서는 왕을 결정할 때 떡을 깨물어 이빨의 수를 가지고 이빨의 수가 많은 사람을 왕으로 뽑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칼칼한 부대찌개의 경우는 한국전쟁 당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경기도 의정부와 송탄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깡통 햄과 소세지에다가 우리의 고추장을 섞어서 끼니를 때우다가 탄생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음식에는 우리가 잘 모르던 우리의 삶이 녹아있고 역사가 녹아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 분위기 내는데 그만인 와인, 빵, 치즈,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 문화를 만나볼까 합니다. 이수정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강연을 하는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곤 하거든요.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바로 제 책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게 어떤 책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식품학적 접근, 영양학적 접근은 없고요. 대신에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았는지 그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와인이나 치즈나 빵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난 아직 좀 부담스럽다, 아직 선뜻 손이 안 간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마트에서 그 치즈를 봤을 때 나 이 치즈 알아, 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라고 이렇게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또 이미 와인과 치즈나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먹고 그 품종이나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까망베르 치즈라면 이거는 그 나폴레옹 치즈가 먹었던 치즈래 라고 이렇게 얽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아는 척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책이 그런 분들에게 선택하실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네, 와인, 치즈, 빵과 관련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얘기라기보단 그것을 즐겼던 문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통은 와인 책은 전 많이 봤지만 와인, 치즈, 빵을 결합해서 쓴 거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제가 한 8년 정도를 해외에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 뭐 호주에서 거주를 했는데요. 거기 거주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이 세 가지를 많이 먹는 이유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기도 하고 또 특히 그들은 이 세 가지를 뭐 식탁 위에 삼위일체, 우리나라 밥국, 김치처럼 그렇게 즐기곤 하거든요. 네,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음식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식품 쪽의 그런 접근이 아니라 뭔가 문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마침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저도 제2의 인생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준비하면서 이제는 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인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인문학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역사나 철학, 문학 이런 게 재미가 좀 없죠. 좀 어렵기도 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뭐 신화 쪽에는 와인이나 치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면은 유독 그 부분에 이제 정신이 들고 재밌게 읽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한 1년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식 얘기에 신화를 뭐 녹여낸다든가 좀 해석을 했더니 많이들 재밌어 하셨습니다. 그거를, 네, 그거를 모아서 지난해 모았는데 그 원고가 지난해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우수 콘텐츠로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독자의 입장에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현지에서 살았던 삶 속에서 즐겼던 와인, 치즈, 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까지 받게 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남짓 남았을 것 같은데 예, 연말에는 와인, 빵, 치즈를 놓고 파티를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효하고 필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와인, 치즈빵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책을 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와인빵, 치즈를 좋아하게 되면서 저는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와인을 먹기 시작했는지, 왜 사람들이 치즈를 먹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져서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뭐 이름이 알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인지 뭐 어디 출신인지 알고 싶듯이 저는 이 와인들이 또 치즈가 어디 출신인지 왜 이름이 까망베르인지 알고 싶어져서 이제 그 문화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와인을 먹기 시작했는지가 신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이 사람, 이 신은 그리스 신화 속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에요. 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디오니소스가 와인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어느 날 이제 포도가 담긴 함지박을 모르고 밟았대요. 네, 밟았는데 그 밟으면 이제 즙이 생기겠죠. 이제 즙이 생겼으니까 즙이 됐으니까 그걸 이제 못 먹는 거다라고 그냥 치워뒀나 봐요. 치워두고 며칠 후에 와봤는데 그 액체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더래요. 향긋한 냄새가 나니까 아마 먹고 싶었나 봐요. 마셔봤더니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그리고 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취기도 살짝 오르겠죠. 기분도 매우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이제 인간들에게도 전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테네에 사는 그 시민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취기를 처음 느껴봤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즐겁게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저렇게 파티만 즐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안 좋았겠어요. 마치 미친 짓이다. 저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논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보기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이렇게 디오니소스가 와인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 와인에 취해서 광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네,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디오니소스가 어떤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대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둘이 뭐 결혼하고 그럴 수 없었죠. 그 아가씨의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와 아버지에게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와인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와인을 받아서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이 그 와인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많이 마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두가 취한 거예요. 근데 그들도 와인을 처음 마셔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쓰러지죠. 그 쓰러진 걸 보고 내가 독약을 먹었나 보다. 내가 중독됐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해서 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때려 죽였대요. 그 아버지를. 안타깝죠. 그 아가씨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신화에 나온 걸 보면 어떻겠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마시고 취하면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경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와인은 이렇게 디오니소스 같은 신이 주었다라고 신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또한 취한 것의 폐해 때문에 악마의 유혹이라고도 계속 불렸어요. 근데 이 신이 선물을 했다라고 한 거는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주 대표적인 지금까지도 신인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가운데에 지금 민망한 자세로 이렇게 발가벗고 누워있는 사람 있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에. 근데 성경에서는 노아가 포도를 제일 처음 재배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즉 와인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그 발견됐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지금 터키의 아라라트 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터키 북부에 있는데 그 지역이 그 부근이 실제로 포도주가 또 와인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오니소스도 그렇지만 이 노아의 이야기도 사실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인간에게 와인을 만들어준 그런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그런 첫 번째 취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은 그 노아의 아들이에요. 네,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좀 부끄러우실까 싶어서 저렇게 안 보고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와인이 이제 악마의 유혹이다. 많이 마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와인을 가장 즐겼던 사람은 이 가운데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와인을 즐겼던지 이분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결혼식에서 물을 와인으로 만든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예수가 얼마나 와인을 사랑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에 빵을 뜯어주면서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고 와인을 나눠주면서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마치 유언과도 같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눠서 먹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포도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런데도 포도주를 만들었던 유일한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은 본인들의 신인 그 예수의 유언을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와인을 마셔야 할까요?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마셔야 하는 이유를 이 시에서 찾았습니다. 와인이 없다면 바보 미치광이 취하니까 와인이 없어야 한다면 또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도둑이 있어 밤이 없어야 하고 염탐꾼이 있어 낮이 없어야 한단 말인가. 네, 우리 도둑이 있다고 해서 밤이 없어질 수 있나요? 없죠. 그 염탐꾼이 있다고 해서 낮이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취해서 우리가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바보겠죠. 그러니까 와인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건강하게, 너무 취하지 않게, 취해서 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마셔야 한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시고요. 이 시는 4세기를 살았던 이탈리아의 샌 후안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성직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와인을 마셔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는데 기왕이면 좀 맛있는 와인을 마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와인이 맛있는 와인일까? 이런 대답을 또 보여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바로 로마네 콩띠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작가가 쓴 추리소설입니다. 살인사건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재밌고 그런 일이 나올 것 같죠. 사실 이 로마네 콩띠는 그 와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로마네 콩띠는 우리 지금 현존하는 이제 현재 팔리고 있는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 병이 뭐 한 최소 2천만 원? 네. 그리고 좀 좋은 해에 만들어졌다. 그럼 뭐 한 몇천만 원, 억대까지 갈 정도로 집 한 채 값은 될 정도의 그런 비싼 와인이에요.
그럼 그렇게 비싼 와인이니까 뭐 당연히 맛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싼 와인 먹을 수 있나요? 평생 한 번도 못 먹는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비싼 와인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와인은 무엇일까? 네, 이 소설에는 탐정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탐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르도라는 지역의 가장 유명한, 가장 재능이 있는 그런 와인 컨설턴트예요. 그 와인 컨설턴트는 그 로마네 꽁띠를 무려 5병이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는 와인, 좋은 와인을 많이 먹어본 사람인데요. 근데 그는 가장 맛있는 와인이 뭐냐, 어떤 와인이 더 맛있냐, 두 병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990년이 1985년을 월등히 앞선다는 저의 판단을 고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평가할 때 3가지 중요한 주관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마시냐입니다. 예, 물론 로마네 꽁띠는 언제, 어디서 저 혼자 마셔도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와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일반적인 와인은 저렴한 와인이더라도 내가 편한 곳,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사람과 마시면은 그때는 로마네 꽁띠와도 같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와인 컨설턴트가 무려 로마네 꽁띠를 5병이나 갖고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한 말이라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아직도 와인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와인 하면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지금 뭐 이렇게 비싸다 그러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다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호주에서 만들어진 와인 광고예요. 이제 어떻게 와인을 즐기면 된다라는 거를 이 광고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이시는데 이 그림 중간에 이게 무엇이죠? 네, 고기를 굽는 바베큐이죠. 네, 근데 이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부르실까요? 이게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서 불을 이용해서 고기를 굽는 그런 기계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베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네,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있죠. 여러분 이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이 동물을? 털이 달린 포유류, 뭐 다리가 4개고 꼬리가 짧고 귀가 쫑긋한 그런 동물이라고 부르겠냐? 아니면 그냥 강아지? 네, 맥스, 이름이 맥스예요. 그냥 맥스라고 부르겠죠. 맥스 이리 와 뭐 그렇게 부르겠죠.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한테 와인 좀 건네줘 할 때, 저 이름이 뭐더라? 뭐 샤르도네, 뭐 어디 몇 년산, 뭐 이렇게 건네달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와인 줘. 와인은, 여기 쓰여진 말은 와인은 우리가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만들 테니까 너는 진지할 필요 없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이제 10,000원대예요.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하는 와인인데 아까 로마네 꽁띠에 비교하면은 뭐 10,000배 이상 저렴하죠. 근데 이렇게 저렴한 와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와인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호주 와인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본 거에서 와인을 그럼 어떻게 마셔야 된다고요? 와인 부담스러워하고 겁내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다만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런 뭐 살인이나 폐륜이나 이런 걸 저지를 정도로는 안 된다. 저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네, 정신을 잃지 않게 건강하게 마셔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와인에 압도되지 말자.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치즈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치즈는 중세에서 어떻게 치즈를 즐겼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데카메론이라는 이탈리아의 보카치오라는 작가가 쓴 그런 작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데카메론의 배경이 된 거는 중세에 페스트가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우리 중세는 보통 암흑기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하나가 이 페스트, 전염병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었어요. 네, 지금 그렇게 페스트는 우리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매우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고 집 밖에 잘 나갈 수도 없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 뭐 사망률이 높거나 그렇게 힘든 병은 사실 아니죠. 근데 페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 좋은 병이었는지 이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페스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그러면은 전쟁 때문에 또는 페스트 때문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1년을 숙성시켜야 되고 몇 개월을 숙성시켜야 되는 와인이나 치즈를 만들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 먹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원을 통해서 만약에 수도원이 없었더라면 그냥 와인의 명맥이 끊겼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치즈 같은 경우는 치즈도 일반인들은
만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것도 수도원에서 이제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이 패스트를 피해서 10명의 남녀가, 젊은 남녀가 한적한 그런 교회의 별장에 모였대요. 자가격리를 한 거죠, 10명이 지금 같으면. 근데 요즘은 자가격리를 해도 뭐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닐 거예요. 뭐 텔레비전 보면 되고, 책 읽으면 되고, 아니면 뭐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책도 잘 없었어요. 그리고 TV도 없었어요. 뭐 스마트폰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10명이니까 10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주제를 정해서 내가 가장 뭐 좋아하는 장소, 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는 파르마산 치즈가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할 것도 없이 마카로니와 라비올리를 만들어 닭을 삶은 수프에 넣어 요리하면 되고 그걸 아래로 던지면 먹고 싶은 사람이 얼마든지 먹는다고도 했지요. 또 근처에는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짜 백포도주 강이 흐르고 있어서 아무나 실컷 마실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이 어디처럼 들리세요? 네, 그곳은 이 중세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치즈와 와인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죠. 뭐 파르메산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파마산 치즈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그런 치즈나 뭐 화이트 와인도 비싸지 않게 마실 수 있죠. 근데 중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나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네, 지금 옆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 지금 사람들이 다 누워있죠. 이 그림은 독일 사람들이 슐라라 펜란트라고 불렀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단 다들 저렇게 누워있어요. 그리고 지금 돼지를 보시면은 왼쪽에 돼지가 색깔이 좀 갈색으로 약간 살아있는 돼지 같지 않죠. 근데 돼지가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돼지가 아니라 구운 돼지예요. 통돼지 바베큐를 한 그런 돼지입니다. 돼지의 등에는 지금 포크와 나이프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내가 쫓아가서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돼지야 이리 와. 그럼 돼지가 내 앞에 오면은 그냥 그 등에 꽂힌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서 잘라서 먹으면 돼요. 지금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물고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도 튀긴 물고기예요. 튀긴 물고기한테 이리로 들어와. 그럼 내 입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여기 나무에 지금 주렁주렁 매달린 게 소세지, 햄이에요. 그리고 이 발 밑에 있는 것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치즈입니다. 이렇게 음식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중세 사람들, 그리고 근대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천국의 모습이에요. 네,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좀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그런 치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거, 까망베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브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까망베르와 브리가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똑같이 생겼고 뭐 맛도 같고 향도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원래 프랑스에서 만드는 브리는 굉장히 커요. 직경이 한 40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치즈를 잘라서 먹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잘라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적으로 보는 까망베르와 똑같이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까망베르와 브리를 보면은 그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맛도 구별하기 힘든데 이 두 치즈의 가장 큰 차이는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려 까망베르보다 브리가 한 1000살 정도 많습니다. 한 1000년 정도 먼저 그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까망베르와 브리의 공통점은 맛과 향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황제들이 매우 사랑했던 치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브리 치즈 같은 경우는 8세기에 샤를마니유 대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을 어느 정도 통일했던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어느 파리에서 가까운 어떤 마을에 주교를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 주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황제가 오셨는데 채소만 대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주교가 고기만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한 브리 치즈를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황제는 저 치즈를 보고 겉에 껍질을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아마 처음 먹어봤나 봐요. 그래서 모르겠다 싶어서 벗겨내고 안에 노란 부분만 먹으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주교가 그걸 보고 아니 겉부분이 정말 제일 맛있는 건데 왜 제일 맛있는 부분을 벗겨내고 먹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서 그런가 하고 겉부분까지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
예, 그 황제가 너무 맛있다. 자, 앞으로는 나한테 이거를 한 수레씩 곡물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는 치즈였겠죠. 근데 이제 한 1000년 정도 흘러서 18세기 말이 되었어요. 18세기는 프랑스에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죠. 예, 바로 프랑스 혁명이 18세기 말에 일어나죠. 예,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를 뒤집기 위한 혁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구체제 때 가장 윗신분에 있었던 귀족과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좀 탄압을 하게 돼요. 혁명 정부가 이제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 또 이 혁명 정부가 성직자들에게 이제 교황의 말이 아니라 혁명 정부의 말을 들어라. 우리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부님들은, 성직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황에게 나는 교황의 말을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또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다들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브리에 살던 한 신부님이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 우리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알려진 그 지역의 한 작은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떤 농가에서 어떤 그 농부와 그 와이프가 너무 극진히 대접을 잘해줬대요. 아마 좀 극진한 그런 신자였나 봐요. 그 대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던 브리 치즈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와이프에게. 그 부인에게 알려줬는데 그 부인은 매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알려준 방법보다 오히려 더 개선을 해서 더 맛있는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그 치즈가 바로 까망베르예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숨어들었던 마을의 이름이 바로 까망베르입니다. 브리도 마찬가지예요. 브리도 원래 그 브리, 우리 황제가 방문했던 그 동네 이름이 브리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황제가 좋아했다 그랬죠. 이 까망베르 치즈를 만든 다음에 1889년에 이제 만국박람회라는 게 열려요. 파리에서. 그 만국박람회는 각종 신기한 물건들을 다 소개하는 그런 자리예요. 요즘으로 치면 엑스포 같은 자리예요. 거기에 이 치즈를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나폴레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1세가 아니라 그 아들이자 조카인 나폴레옹 3세예요. 나폴레옹 3세가 이 까망베르를 먹어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이미 언론이나 이제 신문들이 있었을 때라 거기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황제가 이 까망베르 치즈를 무척 좋아했다. 그리고 그 파리에 있는 식당들에서도 까망베르 치즈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황제가 매우 좋아했던, 감탄했던 치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망베르 치즈는 이제 황제의 치즈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차이가 이제 좀 아시겠나요? 네, 그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죠? 너무 많이 보시는 빵 중에서도 바게트죠. 바게트는 우리 보통 막대기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게 몽둥이. 프랑스 말로 원래 뜻이 그래요. 바게트란 뜻이 막대기 또는 몽둥이란 뜻이에요. 네, 이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빵 체인 이름도 뭐 바게트가 들어갈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빵이죠. 근데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도이지만 또한 프랑스의 우리 혁명 정신이자 지금까지도 국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박애가 들어간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프랑스 혁명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혁명 고호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빵이 아니면 뭐 죽음을 날라 그런 혁명 고호가 있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어요. 일단은 그 혁명을 통해서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자유를 얻게 됐죠. 물론 이 혁명을 주도했던 그 부르주아 계층들은 혁명의 이념이 아주 공식적인 이념이 있었어요. 뭐 계몽사상이라든가 이런 고상한 이념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농민들, 우리 민중들은 배가 고파서였어요. 그래서 빵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빵을 모두가 다 먹긴 했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같은 빵을 먹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귀족이나 성직자들,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흰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흰 빵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흰 밀가루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 귤이나 보리, 심지어 뭐 지푸라기 이런 것까지 넣어서 검은색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빵을 먹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해요. 이들은 돈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계급적인 차이 때문에 흰 빵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흰 빵을 먹고 싶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 정부가 이제 성공을 하고 바로 한 4년 뒤에 빵 평등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누구나 똑같은 빵을 먹어야 된다. 부자들, 귀족들만 아니라 서민들도 다들 똑같은 빵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로 레시피까지 통일을 하게 돼요. 뭐 밀가루 얼마 이렇게 들어가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게트에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들었다고 말을 할 수
드셨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때 먹었던 빵은 이런 바게트 형태 긴 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빵이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소설 하면 레 미제라블, 장발장 떠오르시죠? 그때 그 장발장이 훔쳤던 빵은 우리 빵 한 덩어리 훔쳤다고 하는데 뭐 요만한 빵이 아니에요. 이만하게 큰 그런 큰 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빵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큰 빵을 만들려다 보니까 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힘들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혁명 시기가 지나가고 뭐 19세기, 20세기가 됐을 때 제빵사라는 직업은 그 직업 중에서 굉장히 극한 직업이었어요. 굉장히 하기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제빵사들 좀 이렇게 쉽지는 않죠. 좀 어렵죠. 근데 그때는 오븐도 좀 기술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제빵사들은 본인이 자기들이 만든 가장 맛있는 빵을 시민들이 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파리의 시민들이 아침을 먹을 때 막 구워진 그런 따뜻한 빵을 먹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새 빵을 만들어야 되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프랑스의 국민들이 보다 못해서 제빵사의 노동력을 너무 그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 그들의 인권과 그런 걸 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밤새서 빵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생기게 돼요. 근데 제빵사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들의 일이 좀 수고가 덜어진 건 좋지만 그래도 맛있는 빵을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큰 빵을 이렇게 길고 가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굽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밤을 새지 않아도 빵을 만들어서 바로 파리 시민들이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빵이 바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랑도 담겨 있나요? 그래서 바게트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가 담긴 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영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냥 이미지로만 보여드릴게요.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일본 사람이 핀란드 헬싱키에 가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건데 이 주민들이 일본 음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이렇게 구경만 해요. 들어가지 않고.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고 있는 빵이 바로 시나몬 롤이에요. 시나몬 계피가 들어간 빵이죠. 계피 향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이 빵을 만들자 그동안 밖에서 구경만 했던 저 할머니들이 드디어 냄새 좋은데 라고 하면서 저 닫혀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은 지금 이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시나몬 롤이 저분들의 마음의 문만 연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의 문도 열었어요. 저도 저 영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맛있겠다. 그 향기가 막 저의 코에 들어오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먹고 싶은데 제 동네에 찾아보니까 시나몬 롤을 막 구워서 오븐에서 꺼내서 파는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전에는 빵을 전혀 만들지 않았고 집에 오븐도 없었는데요. 저걸 보면서 만들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작은 토스트 오븐 하나 구해서 근데 저게 레시피가 아주 복잡하고 힘들었다면 아마 저도 만들어 먹을 생각을 엄두를 못 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우리 호떡 레시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호떡 그 믹스 있죠. 그냥 반죽만 해서 할 수 있는 그 믹스 사가지고 조그만 오븐에 부어서 제가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빵을 나눠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제가 기운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래서 전문 과정도 거치고 해서 웬만한 빵은 다 만들어 먹고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이 제가 빵과 와인과 치즈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가장 맛있는 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포함해서 가장 맛있는 빵까지 우리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가장 비싼 음식일까요? 네,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만들어준 음식.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음식 우리 먹기 힘들죠. 네,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빵의 이름은 하와이안 토스트 또는 토스트 하와이라고 불리는 빵입니다. 저기 지금 치즈 밑에 들어간 게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통조림이나 뭐 그냥 일반 파인애플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인애플이 들어가면 보통 하와이를 많이 붙이죠. 뭐 하와이안 피자처럼.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간단해요. 이 빵에 햄 그리고 파인애플 올리고 치즈 슬라이스 치즈 올려서 이 방울토마토 올려가지고 그냥 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장 맛있다고 제가 가장 맛있어 보이나요? 네, 맛있어 보이시죠? 근데 이 음식은 제가 유럽에 살 때 저희 독일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초대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항상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본인 집으로 가는 친구였는데 그 해에만은 이제 집에 안 가고 저희가 같이 있던 그런 동네에 머물면서 이번에는 내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테니까 다들 와라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때 항상 먹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정말 기대를 잔뜩 하고 그러고 갔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만들어서 이렇지 이게 맛있어 보이진 않죠, 사실. 저희 크리스마스 음식이라면 굉장히 화려한 뭔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데 좀 매우 실망을 했는데 제 실망하는 눈치가 보였는지 그 친구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마 8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독일에 어떤 이제 요리사가 방송에서 어떤 요리쇼 같은 걸 진행을 했대요. 근데 그분은 화려하고 멋지고 큰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박하고 간단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로도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조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이걸 소개하고 아마 만들어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자기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만들어 먹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런 음식도 맛이 있죠. 그래서 만들어 먹어서 계속 맛있게 먹었는데 물론 자라면서 성장하면서는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을 만들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돼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이걸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그 친구에게는 정말 크리스마스 성찬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 아마 다른 추억 있는 음식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라 본인의 추억이 담긴 본인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빵, 그리고 와인, 치즈, 더 나아가 음식을 즐기셨으면 하고요. 오늘 제 강의 후에 나 저거 정말 먹어보고 싶다. 나 이제 와인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맛있는 빵 냄새와 치즈 냄새와 와인이 같이 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먹으면서 강의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와인 강의가 그렇게 많나 봐요. 네. 네. 와인, 치즈, 빵은 보통 우리로 치면은 뭐 그냥 밥처럼 일용할 양식인 거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음식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인문학을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와인, 치즈, 빵이다 라고 강의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와인, 치즈, 빵은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모두 발효 음식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우리가 발효 과정은 원래 있었던 거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포도가 와인으로, 그리고 우유가 치즈로, 밀가루가 빵으로 그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포도가 이 발효 과정이 뭔지 모르는 입장에서 나는 싫어, 나는 그냥 포도로 머물래 라고 했다면, 포도로 그냥 과일로 있었다면 아마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냥 썩어서 없어져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발효 과정을 거쳐서 와인이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되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인간에게도 조금 대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떤 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인문학 서적이나 뭐 와인, 치즈, 빵 서적이 아니라 자기계발서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읽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글을 처음에 쓸 때는 전혀 의도치 않았던 건데,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나도 뭔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준비하던 입장에서 이렇게 작가가 되고 나니까 어쩌면은 이게 나에게도 어떤 발효 과정 같은 그런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에필로그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쓰긴 했어요. 아마 그거를 좀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석이 너무나 근사한데요. 저희도 책을 읽고 나면 좀 뭔가 발효하는,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에게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은 아니고 낯설고 뭔가 분위기 잡고 폼 잡을 때 먹는 음식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낯설 때 있고, 그리고 상식이 무엇일까? 이걸 즐기는 방법의 상식, 와인을 따르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예. 네, 아무래도 와인은 이제 술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부담 없게 마셔야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부담이 없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주도 정도는 아시는 게 오히려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왜 그러냐면 이 와인의 주도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도와는 조금 달라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술을 마실 때 누가 특히 이제 좀 어른이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잔을 이제 공손하게 받고 받아서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데 와인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잔을 테이블에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울이면 이게 손이 떨릴 수도 있고 네, 다른 네. 사람도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따를 수 있도록 그냥 그럼 테이블에 버릇 놓아야 없이 그냥 됩니다. 딱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정말 너무 내가 너무 이렇게 버릇 없이 있어도 되나 한다면은 그냥 그 잔에 손을 잠깐 얹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그리고 봐주시면 눈을 좀 봐주시면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와인을 받고 있다라는 걸 좀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또 와인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가득 채우시지 마시고 와인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차게 그 와인잔에 그렇게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빈 공간을 놔둬야만 향기가 좀 퍼지는 거예요, 와인에. 네, 향기가 그래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한 손과 두 손은 어떻게? 우린 두 손으로 따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한 손으로 따르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한 손으로 따는 게 좀 불안하다. 좀 약간 와인에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두 손으로 따르셔도 되기는 하나 반드시 두 손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에티켓은 아닙니다. 그런 건 네. 없고요. 뒤에를 이렇게 불안하게 잡고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소믈리에 같은 있어서 경우에. 흉내 내려다가 와인 특히, 하나 깨먹는. 맞아 계신데 그건 약간 좀 멋있어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이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인 거죠. 네, 지금 오늘 책에서도 와인 치즈 빵이라 하셨는데 와인 치즈 빵이 서로가 잘 어울리는 조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사례를 연말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와인에는 이 치즈가 어울린다거나 이렇게 딱 조합을 알면은 훨씬 음식 이렇게 맞출 때 이거를 마리아주라고도 하죠. 이 마리아주는 영어의 메리지에 해당하는 프랑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결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궁합을 보듯이 궁합을 맞춘다는 뜻인데 사실 마리아주를 하는 가장 기본은 같은 지역의 걸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르도의 와인은 보르도에서 나는 치즈와 부르고뉴의 와인은 부르고뉴에서 나는 치즈와 맞추는 게 제일 기본적인 매칭 방법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부르고뉴 와인과 부르고뉴 치즈 맞추기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슷한 것끼리 또 단맛은 단맛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것끼리 발효를 좀 숙성을 오래 시킨 거는 숙성을 오래 시킨 것과 그래서 다 발효식품인 빵과 와인, 치즈가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되는 것, 단맛과 짠맛. 우리 단짠이라고도 많이 하죠. 매운 것과 그 달콤하듯이 이렇게 상대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완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와인, 치즈, 빵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이 빵과 치즈에는 사실은 비타민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과 함께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칭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그냥 아까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치즈도 숙성을 오래 하지 않은 모짜렐라 같은 좀 이렇게 생치즈 숙성을 하지 않은 그런 치즈들이 잘 어울려요. 그 두 가지에 빵은 바게트여도 되고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전부 이탈리아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지역을 맞춘다면은 바게트보다는 이탈리아 빵인 치아바타 같은 것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멋있게 와인 파티를 연말에 했다. 작은 모임에서 했다. 그랬을 때 사실 조금 난감한 거 그리고 파티가 아니더라도 혼자 와인을 열었을 때 다 못 먹거든요. 그럼 남았다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치즈도 그렇고 이게 빵은 어떻게 보관이 되겠는데 그렇죠. 치즈랑 와인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맛을 훼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들으시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쉽게 하는 말이 뱃속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가 다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먹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다 못 먹을 때는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르크 만약에 막이었다면 그걸 다시 넣기도 막아서? 힘들잖아요. 다시 막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시 막을 수 있으면 좋으나 만약에 막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막는 와인 스타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막으시고요. 아니면 코르크 말고 요즘 스크류캡 이렇게 돌려서 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잘 돌려서 잘 막아서 냉장고에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일주일 정도는 보관을 하시고 일주일이 좀 지났다. 그 맛을 보셨는데 좀 이제 처음에 먹었던 맛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요리에 굳이 쓴다? 드시지 마시고 요리에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치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치즈도 한 번에 다 쓰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치즈를 원래 싸고 있었던 포장지에 다시 덮어서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냉장고는 이런 치즈나 와인을 보관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낮고 습도도 낮아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은 냉장고의 채소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채소칸에 치즈는 그쪽에 보관하시되 각각 다 종류가 다른 치즈들은 김치 다 따로. 냉장고는 어떤가요? 김치 냉장고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반 냉장고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A부터 Z까지 좀 공부한 것 같지 않나요? 음식 문화서부터 와인 문화부터, 그리고 와인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떻게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남은 건 어떻게 보관을 하고, 이제 작은 모임만 재미있는 가족 모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늘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와인과 관련된 와인, 치즈, 빵과 관련된 좋은 상식을 알려주셔서 인문학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연말이 한 달 남짓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부터 모임이 본격적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여파로 예전처럼 북적북적한 모임은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 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단 오히려 밖에서 먹기보단 집에서 안전하게 가족들하고 모여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혹은 작은 소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연말 파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와인, 치즈, 빵이 함께 한다면 더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온기가 더하고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